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사설을 썼는지, 어떤 관점으로 신문 기자를 취재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투자에서.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기간 조정을 가지고요, 조바심이 있고 급한 돈을 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약간 돈의 성격이 급한 돈이고요, 조바심이 많고요, 빨리 벌고 싶어 하고요, 남이 벌었으니까 남들보다 더 벌어야 되고요, 이곳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급등주, 작전주, 재무제표는 완전히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심리를 이 나쁜 세력들은 계속 줍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이 잡주는 하지만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심리를 계속 줘서 어느 순간에 어때요? 엄청난 물량을 순식간에 던져서 개미 될 때 던져버린 종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90도, 80도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심지어는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르는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역설적으로도 빨리 망한 거 아세요?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도 사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빨리 선물 공세하고 너무 빨리 어때요? 뜨거운 사람들 어떠세요? 결과가 좋던가요? 물론 예외적으로 소수의 원래 성향이 그런 분도 있지만 결국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급한 자금보다 약간 여러분 스스로가 매달 적립식으로 일정하게 그 돈을 넣을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조바심보다는 이 좋은 기업이 안 오른단 말이야? 헐, 좋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투자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한 종목만 사놓고 있으면 또 이게 또 조바심이 생겨요. 왜? 나는 한 2년이면 이 종목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3년이 됐을 때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나 막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은 자꾸 들려요. 그러면 아무리 가치 투자가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는 3년 동안에 60%를 벌었네. 나는 근데 3년 동안에 마이너스 50%야. 그러면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갈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종목들을, 가치 있는 종목들을 업종의 포트폴리오에 잘 짜서 우리가 사놓으면서 매달 적립식으로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오, 잘 됐어요. 이때 목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더 사서 우리는 특히 제가 제일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좌 수익률을 보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계좌 수익률은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 수량이죠. 요만큼 늘었어.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또 2년이 지났어. 이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안 변하죠. 얘는 시장인 어떤 누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수량이라든지 지분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내가 산 만큼 정지각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이 종목을 충분하게 핸들링할 세력들이 어때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어 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수익률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기업이 미래 가치도 있고 괜찮다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어디에 본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해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30% 수익 먹었어. 50% 수익 먹었어. 오케이? 그러면 막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금 아파트가 그러고 있잖아. 같은 지역에도 어느 서구, 남구, 북구 뭐 이렇게도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강 이북, 한국 이남, 강서, 강북. 또 여기 안에서도 특히 강서와 인천, 인접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을 때 3억 얼마 때 아파트를 샀는데 강서는 지금 12억이 넘었고 인천은 지금 6억 5천에 7억이야. 그래서 서로 직장에서 비교하면서 누구는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비교하는 그 느낌이 어때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방식으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셔야 돼요. 언제 오를지는 누가 정한다? 그 종목에 오랫동안 공을 들인 그 세력들이 결국 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롤링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종목에 선도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13년부터 그 종목을 핸들링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명동이나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한 10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이자는 한 3%, 그리고 본인은 돈은 한 10억, 그리고 90억을 그들도 빌려서 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끌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싶겠죠. 그러면 결국은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가격을 떨쳐서 살려고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하겠죠. 근데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사람들, 패턴을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세력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어떨 때는 그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을 지켜가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놨다가 결정적으로 이 신호가 나오면 전략 매도해야 된다는 그 신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마이너스 20%가 돼도 손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손절한 물량을 누가 가져갈까요? 결국 그 종목을 핸들링한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빨리 채우게 되면 결국은 그 물량을 가지고 본인들의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들은요, 재무제표도 일시적으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심하면 5분기까지 그 재무제표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대주주와 잘 이야기를 해서 어때요? 재무제표를 일시적으로 나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투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정말로 안 좋아서 나오는 재무제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려고 하는 재무제표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조금씩 키워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땅 사야 되는데 호재만 있으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어때요? 에이, 그냥 땅 갖고 있을 바에 어때요? 겸사겸사해서 팔자 하면서 팔겠죠. 그러니까 특이점이 오기 전에는요, 급등을 하기 전에는 정말로 안 좋은 소리가 엄청 나오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급등하기 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뉴스미디어의 지분과 뭐 이런 것들을 사는 주체일까요, 여러분? 자, 광고, 개인이 언론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기업의 광고는 결국 기업들이 광고를 언론들에게 결국은 되겠죠. 그러면 미디어 특성상 어떤 사람의 반응과 입김이 더 중요할까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일까요? 아니면 소수 기업의 입김일까요? 보도되는 내용이 전부 국민들 위한 보도일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사설을 썼는지, 어떤 관점으로 신문 기자를 취재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경제활동의 에너지원은 이 점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신기술과 제품을 잘 만들어서 결국 소비자 지갑을 열겠다고 하는 이 욕심, 이것은 모든 정상적인 기업의 특징입니다. 맞습니까? 경쟁사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인데 질은 더 좋은 거 공급하려고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이 소비자들이 점점점 우리 기업에 오기 때문에 이 더더더 정신이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주식시장이 이 기입수익 회복과 손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1, 4분기에 성적이 좀 잘 나왔어. 2, 4분기에는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또 3, 4분기 좀 올라서 4, 4분기 떨어졌어. 그러면 애들 버립니까? 야, 엄마, 너 이렇게 성적 나옵니까? 너 다른 집으로 가.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조금만 그 지표에 의해서 쉽게 사고 팔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가치 투자가라든지 큰 손들은요, 2, 4분기, 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면 한 8분기가 되겠네? 8분기에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퍼가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겠다고 하는 구조가 발견이 되면 이분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이 기업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주기 전에 먼저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 악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기나 장기의 수익이 결국은 회복이 된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딱 답이 나오네요. 싸사 비판.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 1번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싸게 사두는데 이걸 그 시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어느 기간 동안 충분하게 나는 꾸준히 사 모았는가, 사 모으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누가 돼야 된다? 미래의 공급자가 돼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아파트 2010년도, 2009년도, 2008, 2010년도, 11년도에 미분양이 속출했을 때 본인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있었다. 근데 정부에서 또 특별 대책을 발의해서 그때 꽤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파트를 10채를 사놓으신 분은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1년에 한 채씩 정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금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사람이 왜 그걸 샀냐고 물어봤더니 땅은 정해져 있어. 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 경기권으로, 수도권으로. 그런데 서울 수도 경기권에 이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미분양일 때 그걸 사두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 땅값과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 정말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내 악재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때요?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11년도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되는 땅들 이런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조금씩 사두었다면 그리고 매달, 매 분기 의도적으로 싸게 살려고 했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와 그 이상으로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는 화폐 가치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상승폭이 커집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걸 사두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요?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 대신 여러분 뭐만 조심하면 돼요? 시드머니가 적은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빨리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복권 사신 분들도 그래요. 일정한 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3만 원씩, 일주일에 3만 원씩 딱 사면은 그 가정 경제가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 막 월급의 80%를 복권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소득 중에 10% 이내 가지고 한 5%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500만 원을 만들고 그 500만 원이 5천만 원을 만들고 그 5천만 원이 1억에서 5억을 만들고 이렇게 불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뭐예요? 내 친구랑 비교하고 내 친구 아버지가 잘 살다 보니까 친구한테는 1억 정도 주식 투자를 하게 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그럼 심리가 나는 친구보다 9,700이 적네? 그러면서 어떤 심리가 발동돼요? 빨리빨리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